집합의 기초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집합이 뭔지 원소가 뭔지 알아야 될 테니까 이 집합과 원소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집합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 놈이냐 하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로만 써 있으면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키가 170cm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있다고.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두 가지 모임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집합이고요. 하나는 집합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보세요. 어떤 놈이 집합일까? 네, 이미 고르셨죠? 위에 있는 놈, 키가 170cm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은 집합입니다. 그래서 얘는 집합이 되는 게 맞는데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얘는 집합이 아니에요. 그럼 왜 위에 건 집합이 되고 밑에 건 집합이 안 되느냐? 위에 거는요. 키가 170cm 이상인 사람과 170cm 미만인 사람들은요. 명확히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명확히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준이 있잖아. 170cm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건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들의 모임이므로 이놈은 집합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이거 띄어쓰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은 집합이 아니에요. 왜? 예를 들면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보기에는 잘생겼거든요. 미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미남이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사람들에 따라서 잘생겼다와 그렇지 않다의 기준이 모두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즉, 잘생겼다와 그렇지 않다를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도록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은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대상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따라서 얘는 집합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생각하더라도 명확한 대상들,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대상들의 모임이면 집합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원소라는 건 뭐냐라는 겁니다. 원소는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가리켜서 우리가 원소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예를 들어볼까요? 그 대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면 10 미만의 자연수들의 모임,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0 미만의 자연수들이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바로 10 미만의 자연수들의 모임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명확하게 그 대상들을 구별해서 썼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요 1, 2, 3, 4, 5, 6, 7, 8, 9들의 모임은 집합이 돼요. 그러면 원소라는 건 뭐냐? 바로 이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부르기 때문에 요 1이라는 놈도 원소입니다. 그죠? 집합의 원소고요. 2라는 놈도 원소죠. 3도 마찬가지, 4도 마찬가지, 8 마찬가지, 9까지 우리가 원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가리켜서 원소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집합과 원소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제목을 집합의 표현 방법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죠. 자, 방금 전에 봤던 예제가 있습니다. 10 미만의
자연수들의 집합 그랬는데요. 그냥 아까 쓰기를 1부터 9까지를 이렇게 컴마로 구분하면서 썼었죠. 이렇게 썼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들을 나열한 건지 아니면 집합을 나타내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합을 나타낼 때는요, 이렇게 원소들을 컴마로 구분을 해서 써주신 다음에 이 전체를 중괄호로 묶습니다.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 놓으면 이게 집합이구나 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을 표현할 때에는 항상 중괄호를 이용해서 원소들을 나열한 놈을 묶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 집합을 부를 때 항상 10 미만의 자연수들의 집합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얘의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면 그냥 간단하게 A는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집합 A야. 근데 이 A라는 집합이 설명을 하자면 10 미만의 자연수들의 집합인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원소들을 나열한 다음에 중괄호로 묶으면 집합에 대한 표시가 되고요. 얘의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A라는 놈을 쓰는데 대개 집합을 표현할 때는요. 대문자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냥 관례예요. 앞으로는 그냥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는 대문자를 사용하자 이렇게 그냥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대문자로 집합을 표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는 하고 중괄호에 원소들이 나열되어 있으면 얘는 집합을 나타내고 이 집합의 이름이 A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집합들을 표현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선생님이 말을 했었습니다. 원소들을 하나하나 나열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말 그대로죠. 원소들을 나열하는 방법으로 집합을 표현했다.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아까도 쓰는데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그쵸? 근데 시간이 걸렸는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나열할 거야? 뭐 예를 들자면 얘는 그래도 9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씀이지만 100 미만의 자연수들의 집합 그러면 1부터 9까지 쓰고 10부터 19까지 쓰고 20부터 29까지 써서 99까지 99개의 자연수를 다 나열해가지고 중괄호로 묶을 거냐? 그거는 너무 시간의 낭비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A라는 똑같은 집합을 표시를 하는데 집합이니까 중괄호로 표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A라는 놈은 이렇게 X라는 애들의 집합이다. 그리고 짝대기 하나를 쭉 긋습니다. 그쵸? 근데 이 짝대기의 오른쪽에는 이 X가 어떤 애들인지에 대한 설명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X는 10 미만의 자연수. 이래버리면 굳이 우리가 1부터 9까지 하나씩 다 쓰지 않아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랬더니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 그냥 이렇게 적는 거 이거를 읽어가면서 얘의 의미가 뭔지 파악하는 것보다 그냥 눈에 보이게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미만의 자연수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해 보세요. 그죠? 어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100 미만의 자연수를 나타내는 집합을 집에 가서 원소 나열법으로 써와라 라는 숙제를 냈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투덜투덜 이게 선생이냐 뭐냐 막 이러면서 욕하면서 숙제를 했을 거야. 그치? 그렇게 본다라면 이 원소 나열법이 명확하게 한눈에 보여주는 효과도 있지만 표현하는 방법에 의해서 상당히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이런 식으로 X들의 집합이다 찍 해놓고 X에 대한 설명, 즉 X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조건을 제시한다. 그래서 조건 제시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그러면 왜 이렇게 두 개를 구분했느냐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뭐 100 미만의 자연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쓰면 간단하게 여기다가 0 하나만 딱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100 미만의 자연수 1부터 99구나 금방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연수들의 집합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야. 이 원소 나열법으로 자연수들의 집합을 표현하려면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않나요? 1, 2, 3, 4, 5 이렇게 쓰면 되지 않나요? 이런데 이거 언제까지 쓸 건데? 자연수의 끝이 어딘데?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럴 때는요. 땡땡땡을 써준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지? 그래놓고 1 다음에 2 나오고 2 다음에 3 나오고 3 다음에 4 나왔으니까 요 다음엔 5가 나올 거고 요 다음엔 6이 나올 거고 7이 나올 거고 이게 자연수의 집합이구나 라고 알아본다라는 거지. 그런데 어떤 학생이 딱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1, 2, 3, 4가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5가 나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 집합이 자연수 전체에서 5의 배수를 뺀 것들의 집합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즉 1, 2, 3, 4 다음에 5는 빠지고 6, 7, 8, 9가 나오고 10은 빠지고 11, 12, 13, 14가 나오고 15는 빠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집합이면 어떡하려고 자연수들의 집합을 함부로 1, 2, 3, 4까지만 쓴 다음에 땡땡땡으로 처리를 합니까? 일리가 있죠. 그래서 자연수들의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에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x들의 집합이야. 짝대기 찍 긋고 x는 무슨 수? 자연수. 이래버리면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 있고 조건 제시법 두 가지 표현법이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가 결국 원소의 개수가 작을 때에는 직접 적을 때는 원소의 개수가 많지 않을 때에는 이것들을 하나 다 나열해가지고 한눈에 탁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효과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원소의 개수가 많거나 혹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일 때에는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는 것이 집합을 나타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럴 때는 조건 제시법을 써서 나타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만으로도 집합을 표현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이게 또 해보다 보니까 뭔가 좀 그래피컬하게 쉽게 말하면 그림을 그려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벤이라는 수학자가 뭘 만들어냈냐 하면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러지만 벤 아저씨가 만들어낸 다이어그램, 즉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를 쭉 그려줘요. 동그라미를 쭉 그려주고 여기에 A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원소들을 하나씩 주르륵 써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또 그림을 이용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놈은 이름이 뭐라고요? 벤 아저씨가 만들어낸 다이어그램이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도형, 그림을 이용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왜 굳이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런 말씀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집합의 연산, 집합의 포함관계 막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그림을 그려서 보면요. 그 집합의 연산이나 집합의 포함관계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쉬워져요. 그래서 그때에는 이 벤 다이어그램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뭘 표현할 수 있다? 집합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벤 다이어그램 안에 원소들을 나열할 때는요. 원소 나열법에서 나열했던 것처럼 원소들 중간중간에 컴마를 찍지 않습니다. 그냥 원소들만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전 영상에서
선생님이 이거를 다 적어서 이렇게 다 찍었어요. 이렇게 찍었더니 댓글들에 뭐 다 달립니다. 뭐 이걸 찍는 게 아니다. 제대로 모르고 했다. 너는 제대로 모르고 수학을 하는 애구나. 뭐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했는데 이게 선생님이 이걸 왜 찍기 시작했냐 하면 예전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시험 문제를 풀다가 이거 컴마를 안 찍고 숫자를 썼는데 헷갈린 거야. 시험 시간에 쓰다 보면요. 지금이야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써가지고 1, 2, 3 이걸 알아봤지만 그냥 1, 2, 3을 쓰다가 이렇게 써버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12인 줄 알고 문제를 틀렸던 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한번 문제를 말아먹은 다음에는 야 이건 이렇게 하다가 틀리느니 차라리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컴마를 찍어서 쓰는 게 낫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컴마를 찍으면 안 되지만 뭐 컴마를 찍어서 더 명확하게 그 원소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컴마를 찍는 쪽이 시험 문제 안 틀리는 거에서 더 유리하겠다 싶어서 찍었고 그 다음부터는 습관적으로 찍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이걸 찍었더니 댓글들에 그냥 컴마를 찍는 거에 대해서 그냥 주르륵 댓글이 달려가지고요. 새롭게 찍는 영상에서는 요거 컴마를 찍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다 지울게요. 요렇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집합이 뭔지도 알았고요. 원소가 뭔지도 알았고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건 뭐냐 하면 바로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를 어떤 식으로 나타내느냐 여기까지만 먼저 살펴볼게요.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 예를 들면 이 포함되었다라는 거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X는 10 미만의 자연수의 집합이 A라면요. 자, 1이라는 놈은 A의 원소입니다. 즉, 1이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포함 관계를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이렇게 삼지창을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삼지창을 쓸 때는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요거 놈은 뭐가 되는 거고 원소가 되는 거고 요 놈은 뭐가 돼야 돼요? 집합입니다. 따라서 원소와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는 항상 삼지창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걸 선생님 왜 뜬금없이 갑자기 삼지창이 나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놈은 뭐냐 하면요. 이 놈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편해요. 이 원소라는 놈이 영어로 엘리먼트입니다. 그죠? 엘리먼트. 이 엘리먼트에서 이자를 따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쵸? 그래서 원소가 영어로 엘리먼트니까 원소가 집합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자, 알파벳 이자를 형성한 요 놈이죠. 그죠? 삼지창을 이용해서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1이라는 원소와 A라는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렇게 썼다. 이건 말이 될까 안 될까? 이건 안 됩니다. 왜? 원소가 집합에 포함될 수는 있어도요. 집합이 원소에 포함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건 표현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쓰지 않도록 하시고요. 다만 예를 들어 10이라는 놈은 이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니죠. 그래서 10은 A의 원소가 아니다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단 삼지창으로 표현을 하되 우리가 등호에서도요. 우변과 좌변이 같다는 등호로 나타내고 우변과 좌변이 같지 않다 그러면 여기다 찍 그어버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이 A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찍 그어버립니다. 그쵸? 그래서 삼지창에다가 칼을 하나 팍 꽂아버리면 10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집합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집합의 분류는요. 제목부터 적어보면 유한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한집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집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유한집합은 뭐냐 하면 당연히 눈치채셨죠? 이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집합을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것, 유한한 집합들을 우리가 유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집합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A라는 집합이 X들의 집합인데 X는 10 미만의 자연수.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집합의 그 원소는요, 개수가 유한하죠. 왜냐하면 10 미만의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8, 9 해서 9개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세볼 수가 있잖아. 왜냐하면 유한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집합들을 유한집합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무한집합은 당연히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인, 무한한 집합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B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B라는 집합은 X들의 집합이야. 근데 X는 자연수,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이게 아주 짧게 명쾌하게 주어진 집합이긴 하지만 사실 자연수는요, 셀 수 없죠. 그쵸? 1, 2, 3, 4, 5, 6, 7, 8 이렇게 세 나가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도 다 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소의 개수가 무한하기 때문에 안 끝나죠. 그래서 이렇게 셀 수 없는 이러한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이러한 집합을 우리가 무한집합이다. 즉 원소의 개수가 무한하기 때문에 셀 수 없는 이러한 집합을 무한집합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랬더니 어떤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러면 C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이 C는 X들의 집합인데, 자, X는 1조 미만의 자연수. 이렇게 나와 있다면 얘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 셀 수 없으면 무한집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얘는 1조 미만이면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도 다 못 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얘는 무한집합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을 구별하는 방법은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가 아닙니다. 여기 정의에 있는 대로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냐 원소의 개수가 무한하느냐로 판단을 하셔야지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1조가 엄청나게 큰 수기 때문에 1조 미만의 자연수를 센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죠. 어쩌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세도 못 세고 다 세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대를 이어서 세본다면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치?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세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실 원소의 개수로 놓고 보면 엄청나게 개수가 많긴 하지만 유한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C도 유한집합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라고 그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을 구분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유한하냐, 원소의 개수가 엄청 많더라도 유한하냐, 무한하냐 요걸 갖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더 볼게요. 이 C가 X들의 집합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0과 X가 1 사이에 있는 X는 실수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해봅시다. 즉 실수인데 0과 1 사이야.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0과 1 사이에는 이거 뭐 간격이 1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실수는 많기는 하겠지만 유한계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0과 1 사이에 있는 거는 0.1, 0.01, 0.001 전부 다 0과 1 사이에 들어있는 거죠. 그럼 0.00000000001 이래도 역시 0과 1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즉 0과 1 사이의 실수는요 무한계 존재합니다.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간단한 예가 방금 선생님이 언급을 해드렸듯이 0.000에서 0 하나를 추가한 다음에 마지막에 1만 붙여도 뭐가 되는 거야? 또 새로운 실수가 만들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요건 뭐 간격이 좁으니까 이 안에 실수가 들어가 봐야 얼마나 들어가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안에 실수는 무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C는 또 뭐가 되냐면 무한집합이 돼요. 됐죠? 그래서 항상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냐 무한하냐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공집합인데요. 공집합은 뭐냐 하면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집합입니다. 즉 원소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공집합은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기호가 바로 요놈입니다. 요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집합에서 요놈이 나오면 요놈이 뭐구나. 공집합을 나타내는구나. 그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중괄호죠. 집합을 나타내는 중괄호 안에 아무것도 쓰지 않아서 얘를 공집합이라고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얘가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얘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보는 책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공집합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공집합은 뭐다?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집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지?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유한집합의 경우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다 보니까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n에 이렇게 a를 쓰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집합 A에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A가 X는 10 미만의 자연수인 집합들이니까 원소의 개수는 1부터 9까지 9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equal 9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낼 때에는 이렇게 n에다가 괄호치고 안에다가 집합의 이름을 적어서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번 시간 집합의 첫 시간이었고요. 집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요. 알고 있었던 분이라면 그냥 한 번 더 복습했다 생각하시고, 모르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들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집합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더 이상 집합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꼭 숙지하시고 다음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